안녕하세요. 젤리브레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호재성 기사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전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그리고 자다 깨고 나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뭐 평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심리 상태는 다 똑같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력이란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그대로 표방하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정말 미치겠다. 가상화폐 연일 추락, 영끌, 비투, 2030, 한숨, 가상화폐 연일 급락, 청년들, 원금이라도 챙겼으면, 이 문장이 사실 오늘 핵심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자산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태동을 안 하죠. 나는 가상자산 투자하면 누구같이 금방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실망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향후에 만약에 불장이 와요. 만약에 상승장이 도래를 해. 어느 시점부터 뭐 가상화폐 연일 급락, 청년들 원금이라도 챙겼으면 이 심리예요. 이 심리.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원금까지 가잖아요. 그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원금만 딱 챙기고 이 시장에 나가요. 보통 다 대부분. 오래 있던 사람들은 뭐 대충 이 시장의 심리를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라고 이제 전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기사가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급락이 있으면 올라가는 상승세가 있기 마련인데 도무지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코인 가격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단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정도 원금이 좀 정리가 되면 코인 투자는 접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 이 문장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3개월 이내로,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이 시장에 돌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마음을 모두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원금까지 만약에 가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확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서 아마 몇 팔을 더 그리면서 올려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고. 그리고 G7, CBDC 안전결제 자산 및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CBDC에 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G7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 공식 성명 초안에 각국 재무장관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결제 시스템에서 안전결제 자산 및 지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G7이라고 하면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아마 들어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통화 시스템의 기준이 향후에는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사실 시그널을 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디지털 자산이고 이거는 뭐 다른 역할이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WRX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중앙은행에서 뭐 가상자산에 관해서 뭐 거래 금지한다, 뭐 거래소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말 바꾸기 해가지고 인도 중앙은행에서 이건 직접 나온 얘기예요. 암호화폐 거래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등록을 시킬 거다. 뭐 이런 식의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WRX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코인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급등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WRX 코인은 인도 뉴스가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 매집을 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코인은 다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인 뉴스들이 안 좋게 나올 때, 그때를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1.581로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1.6을 넘어서 1.7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통상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1.6을 넘어버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1.6을 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 뭐 코인 시장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시그널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될지 6월 17일 날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도 더 세진다. 베트남서 영국, 인도 섞인 혼합 변이가 나왔다. 베트남, 영국, 인도 변이 섞여 기존 변이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환자 줄었던 영국, 인도 변이로 확진자 다시 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된다, 금리 인상이 된다. 근데 현재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제가 알기로 1.8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유로권에 있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은 상황이에요.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인즉슨 미국이 여기서 단독으로만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테이퍼링을 진행하면 그것도 또한 나머지 있는 국가들 있죠. 뭐 G20나 G7 이내에 있는 같이 미국하고 공조하는 어떤 그 국가들이 저는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달러를 예전서부터 기축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서부터는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외환보유고에 이렇게 보유하는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대체하는 게 위엔화가 아니라 사실은 유로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었어요. 중국도 유럽하고 이제 교역을 할 때 보통 통상 보면 위엔화가 기축통화 자리에 이제 들어간 게 IMF 통화바스켓에 들어간 게 2016년이었는데 그랬다고 위엔화를 사용한 게 아니라 유로를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했었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쨌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게 될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단 면역이 빠르게 확장돼서 개별적인 국가들이 80% 이상의 집단 면역이 자리를 잡으면 자 미국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테이퍼링 되고 거센 금리 인상이 돼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폭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WHO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해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소식까지 전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5월 31일 날 조기 금리 인상 신호에 적신호 켜진 비투족.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뉴스 있죠. 그 뉴스라고 이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좆됐다. 이거 끝났다. 부동산 대폭락. 주식시장 대폭락. 그리고 여기서 코인 시장도 망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설상 테이퍼링의 시그널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도 이게 아마 뒤통수 치게 만들 거라고 이제 전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되게 많이 주는 게 6월달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그간 초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사람들이 내야 하는 이자가 늘면서 가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주식시장,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망해서 시장 심리가 급락으로 가버리면 정부에서 세수 창출을 통상 어디서 많이 하나요?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하나요? 어디서 많이 하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양도세, 1주택자들한테도 추가적으로 10% 인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엎친 데 겹친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자, 어디서 세수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론이에요. 단기적으로 불안한 시장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버블을 더 저는 훨씬 많이 올려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이 미 재무장관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지난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 효과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자, 여기서는 이 말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했다가 또 요런 또 말을 중간에 또 꺼내고, 테이퍼링 한다고 했다가 또 요런 말을 꺼내고. 근데 6월 17일 날이 금리에 관해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발표되는 게 아마 시장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을 했는데 미국이 7월쯤 집단 면역 형성에 성공한 이후 소비와 고용 등이 개선될 경우 이르면 오는 4분기쯤 연준의 테이퍼링을 선언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니까 요때도 시그널이에요. 7월쯤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이 말했던 테이퍼링이 없었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짜맞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17일 날 3시에 발표가 될 거예요. 금리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0.25%로 지속적으로 2020년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리는 여기서 바뀌지 않았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금리라는 거는 미국에서 통상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기조라는 게 있어요. 금리 상승 기조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6개월 간격, 1년 간격으로 금리를 서서히 올려요. 서서히. 내릴 때도 서서히 내리고. 근데 그 시그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6월 17일 날이 한 일주일, 한 3, 4일 전이 아마 저는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와저 X. 자, 실제로 여기 나왔죠. RBI, 인도 중앙은행이, 자,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여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자, 기자들이 내피셜을 굴러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급등하는 코인은 절대로 타면 안 돼요. 급등하는 코인은 절대 타지 마시고, 폭락이 나왔을 때, 다비치라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분이 비트코인 예전에 8년 전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보통 통상 우리나라에서 코인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 외국인들은 집이 있고 차를 좀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보통 통상 배를 사거든요. 그 다음에 배를 사요. 근데 배를 산 사람의 훨씬 더 높은 클래스는 뭐냐면 사실 전용기예요. 근데 전용기까지 살 정도면 얘기 다 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얘기 다 한 거죠. 근데 이분을 제가 추종해서 한번, 이분도 베리 실버트도 많이 추종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단기적인 어떤 사안 같은 경우 자기는 이제 상관 안 한다. 이더리움은 결국에 올해 연말에 결국에는 $10,000까지 올라갈 거야. 결국에는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아마 대부분의 가상화폐 옹호론자? 추종자들은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사이가 갈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더리움이 이 가격이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들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시총은 작으면 작을수록 상승률도 높아. 리스크도 크지만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의 견해가 이게 현실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제가 장투하자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익절할 땐 익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 그때 예를 들어서 4일이나 5일간에 업비트에서 거래량 기준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거래량을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금액이 많이 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볼륨이 많이 커졌었다는 얘기야. 저 여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요 전까지는 직전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 그리고 나서 38을 그렸을 때, 마지막 이제 캔들이 높게 솟았을 때, 보통 통상 마지막 캔들이 가장 높게 솟거든요. 이때는 무슨 코인이든 거래량 1위를 2일에서 4일 간격으로 4일 동안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100% 익절을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래서 내가 5년을 장투하겠다, 10년을 장투하겠다, 무조건 100% 홀딩해서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바이낸스에서 특정 코인이
하루는 아니야. 하루는 아니고 최소 이틀에서 3일 동안 거래량을 1위를 달성한다. 그리고 시세가 막 갑자기 4배, 5배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코인은 계속 올라갈까요? 영원히 계속 올라갈까요? 10배, 100배 계속 올라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땐 무조건 그냥 100% 익절이야. 이거는 부분 익절도 아니에요. 거래량을 2일에서 4일 동안 거래량 1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세력들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서 도지코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코인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코인 다 마찬가지. 내가 네오에 투자한다.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한다. 아니면 이더리움에 투자한다. 무슨 특정 코인에 투자한다. 그런 코인들도 마찬가지야. 거래량을 1위를 갑자기 달성을 한다. 그럼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걸. 그리고 구름 위에 뜬 기분이 있어요. 갑자기 코인이 막 급상승하면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불러. 비트코인 개수가 막 늘으면 붕 뜨는 기분이 있어요. 도파민이 막 분출되니까. 그때는 욕심을 일단 버려야 돼요. 구름 위에 뜬 기분이 하루나 이틀 유지가 될 때, 3일간 유지가 될 때, 그때는 익절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나 요럴 때는 그냥 100% 익절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사든. 어쨌든 개수 늘리기는 성공한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뭐 뚜렷한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 못 드린 거에 관해서는 죄송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티스들이 그 사람들도 몸을 살리더라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산다, 얼마 이상 내려가면 폭락장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통상. 근데 저는 뭐 차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트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제 지표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니까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금리에 관해서 뭐 긍정적인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분 삼아서 또 뒤통수를 치겠다. 그냥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주로 많이 그리거든요. 여태까지 또 그렇게 또 그런 걸 또 대입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